예, 2부 순서가 마치면 끝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어, 아주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쏟아놓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2부 토론의 주제는 제목이 좀 깁니다만 키워드가 사회 환경이 변화하고 이런 환경 변화에 학교 현장도 변하고 있는데 학교 문화예술 교육은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주신 분들은 지금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김자연 본부장님이 학교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돼서 그동안 해왔던 진흥원의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김태훈 그 연천 초등학교 교감생님은 학교 현장에서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를 저희가 부탁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미상 선생님은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 계십니다. 청소년들은 요즘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준희 교수님은 예술대학의 연극학부에 계시고 있고 그 대학교에서 실제로 우리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들의 또 파트너인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 또 미래 전문가들을 어떻게 양성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예, 네 분 모시고 오늘 얘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우리 시작하면서 이 위에서 연극 무대와 또는 그 합창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지금 다양한 형태로 실제로 문화예술 교육과 그 결과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그러면 좀 그동안 20년 동안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해왔는데 어떠한 일들을 해오고 있었는지 또는 그 내용의 성과는 뭔지 우리 김재현 본부장님 먼저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 얘기들을 좀 끄집어내야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미래사업본부 맡고 있는 김자연입니다. 전반적으로 그간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맥락 안에서 학교 안팎에서 특히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식의 시도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정책 초기에 문화부와 교육부가 창의 인성 교육의 맥락으로 학교 안에서 예술교육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공감하고 전문적인 예술교육과를 학교 안에 파견하는 방식의 사업들을 세팅했었습니다. 또 폐교 위기의 학교를 전교생이 예술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예술고 씨앗학교라는 정책 사업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또 어떤 주 5일제를 맞이해서 가족들과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캠프 유형의 정책 사업들을 실행하기도 했었고, 또 아까 꿈의 예술단 부분도 있었지만 아동 청소년들의 어떤 예술적 성취를 또 고려한 맥락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들도 이루어졌었습니다. 최근에는 예술가와 교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수요에 맞게 우리 교실의 상황에 맞는 예술교육 프로젝트를 함께 개발해서 실행할 수 있는 사업들도 추진을 했었고요. 또 이런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맞는 예술교육은 어때야 되는지 기술 융복합 프로젝트들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언제나 학생들과 학교 현장의 요구 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변화에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들도 항상 그 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그 실체들을 만들어 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결과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교육부에서는 자체적으로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기도 하고 또 시도교육청마다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자체적인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학교나 지역사회 자체적으로도 문화예술 교육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어떤 면으로서는 문화예술 교육의 정책의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이제 교사들도 이런 식의 예술교육의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이나 연수가 필요하다는 요구들도 있고
있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떠한 예술 교육과를 원한다라는 목소리, 또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학생들과 만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좋은 예술 교육과를 원한다라는 이런 수요들, 그만큼 학교에서도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 좋은 문화예술 교육을 함께할 수 있는 자체적인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항상 정책 초기부터 간접 지원이나 전문 인력 양성의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왔지만 이제는 정말 지금이야말로 이렇게 점점 그 문화예술 교육의 영역, 학교 안팎의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준비된 예술 교육과들을 잘 함께 예술 교육과들을 많이 그 풀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어떤 간접 지원의 정책이 진짜로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이제 사업 얘기와 또 앞으로 방향을 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아까 발표하신 뭐 과장님이나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래 세대의 문화예술 교육에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 힘을 많이 쓰고 현장에 맞춤형 수요에 근거해서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을 개발하고 접근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지금 학교 현장은 늘봄 학교라는 게 가장 큰 이슈죠. 올해부터 이제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에 도입을 하고 있고 내년 내후년까지 가면 전국적으로 전 학년에 걸쳐서 늘봄 학교가 확대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학교 현장은 더 큰 변화를 겪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연천초등학교에 멀리서 오셨죠. 연천초등학교의 교감 선생님께서 실제로 예술꽃 씨앗 학교도 하고 계셨고 그래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돼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또는 그들은 뭘 원하고 있는지 수요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경기도 최북단 연천초등학교 교감 김태훈입니다. 사실 학교에서는 새로운 사업이 나오면 되게 불안합니다. 예. 왜냐하면 기존에 하는 사업도 굉장히 바쁜데 또 새로운 사업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도 있고 이걸 또 누가 하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예. 저희 학교의 예를 들어보면 저희 학교는 전국에 한 400여 초중고 한 400여 교회 정도 되는 학교만 선정되어 있는 유네스코 회원교고요. 그리고 지금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진정하는 그 외에 늘봄 거점학교까지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문화예술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도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제가 학생 오케스트라를 직접 운영도 하고 지휘도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보인 그런 성과, 학교에서의 모습, 뭐 대부분의 분들이 아까 오프닝 무대에서부터 보셨겠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이지만 얼마나 이 무대 위에서 자신의 꿈과 끼를 표현하는 그 모습들이 아름다운지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저와 같이 이런 경험을 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혹시 뭐 진흥원의 뭐 어떤 가족이나 진흥원의 직원으로 알고 계실 정도로 저희 학교는 예술꽃 씨앗학교도 예비학교로 지정돼서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예술로 탐구생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5, 6학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예술로 어울림 프로그램 그리고 뭐 저는 전에도 뭐 꿈다락 학교 같은 토요 예술학교도 같이 좀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런 학교들을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가장 좋았던 것과 아쉬운 부분, 그 다음에 또 어떤 정책적인 제안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좋았던 부분은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고 있는 예술로 탐구생활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뭐 저희 원장님과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장과의 소통, 교사와 예술 전문가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존의 뭐 아르떼나 이런 프로그램들처럼 학교에 단순히 예술 강사가 와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교육의 전문가인 학교 선생님과 예술 전문가가 함께 우리 교육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우리 교과 과정 내에서 예술 교육을 실천할까? 아이들과 협업을 통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직접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들을 구성해서 실천하고 그것을 결과물로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지역에 대한 문제, 관심사에 대해서 총 36차시를 개발해서 실천하였고요. 올해는 우리 지역의 문제점이 뭔가 아이들과 함께 예술적 관점, 문화예술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연극과 음악과 미술을 통해서 같이 접목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았던 부분이 이것이라면 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예술꽃 씨앗학교라고 될 수 있는데요. 16기 예술꽃 씨앗학교 예비학교로 지정받아가지고 예산상의 문제로 6개월 만에 없어졌습니다. 학부모님들께 예술꽃 씨앗학교가 지정이 됐다고 앞으로 향후 4년간 이 지원을 받게 됐다고 현수막도 붙이고 신문기사도 내고 온 동네방네 제가 자랑도 많이 했는데 좀 아쉽게 6개월 만에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아쉬워서 진흥원에 많이 얘기도 했고 또 그 6개월 동안에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돼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눈높이를 너무 높여놨어요. 이런 장소에서 아이들 공연도 하고 학부모님들에게 어떤 공연 관람의 기회, 아이들에게도 문화예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다 보니까 이게 다음 연도부터 없어진다. 이거 어떻게 할 거지? 그러다 생각된 부분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자생력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학교 예산 갖고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유관기관들과 협력체를 빨리 구성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군청에 있는 저희는 연천 군이니까 군청에 있는 뭐 문화 담당하시는 분과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들에게 우리 이만큼의 문화예술 교육을 좀 실천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세요 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MOU를 체결하고 강사 지원 및 예산 지원을 좀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가장 좋았던 부분과 아쉬웠던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저는 이제 그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학교에 있는 이제 예술 교육이란 것 자체가 초등학교 때 유치원 초등학교 때 배우고 중고등학교 때는 좀 소홀히 되고 또 언제 더 중요시 되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 퇴직하기 직전에 갑자기 배우고 싶어집니다. 그만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그 예술이라는 그 부분이 좀 더 우리 삶에 더 들어왔으면 하는 부분인데 아마 우리 사회가 그것을 너무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과정 내에서 더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늘봄학교 부분 하나 말씀하셨는데 앞에서도 이제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일주일에 늘봄학교 주 5회 중에 3회를 예술 교육을 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그냥 방과후 교육의 연장선인 정도 거기에 대한 전문 강사나 좀 준비된 교육 과정이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같이 좀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고요. 그 지역이 좀 도시보다는 저희 같이 좀 외곽에 있는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그 강사 수급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강사 전문 강사를 위한 어떤 인력풀이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럼 강사 지원 이런 것들이 빨리 수급이 돼가지고 학교 현장이 보다 좀 안착이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길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몇 가지의 좀 용어나 단어가 좀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예술적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현장에서 하게 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자생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아까 이제 계속 말씀하셨지만 더 이상 공공만이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민간, 산업 다 함께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확장적으로 좀 해보자라는 건데 이미 실천을 하고 계시군요. 예, 부럽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변화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요즘 세대를 이해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학생들은 뭘 원할까에 대한 부분도 우리의 숙제거리인 것 같은데 옛날에 80년대 저도 이제 좀 나이가 있으니까 80년대 뭐 신인류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런 세대 구분을 요즘 많이 하죠. 그래서 자꾸 나누는데 저는 Z세대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요즘은 잘파 세대 뭐 이런 얘기들도 용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책도 나오고요. 요즘 아이들을 이해하는, 요즘 청소년들을 이해하는 게 저희한테는 큰 숙제일 것 같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과 그들이 원하는 컨텐츠와 또는 그들에게 알맞는 적합한 교육 방식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는 게 우리의 또 숙제거리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그 누구보다도 윤상 쌤이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입니다. 사실 이 세대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대가 자기들을 스스로 규정했다기보다는 다른 세대가 그 세대를 보고선 규정한 특징이 많이 있어서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죄송합니다. MZ 세대로 구분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시겠죠. 근데 그 MZ 세대 구분이 본인의 세대에 딱 들어맞는가, 나의 특성과 딱 들어맞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대를 뭐 잘파 세대로 구분하는 것들, 이게 얼마나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동 청소년들과 관계되어 있는 상황을 계속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실태 조사들을 보면 확실히 아동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가 이제 다 끝났고 우리는 여기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마스크를 끼고 있지 않지만 그 마스크를 끼면서 학교 생활을 했었던 아동 청소년들은 아직까지도 그러한 이벤트에 대한 약간 행동 경향이랄까 아니면 심리 정서적인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디지털로 굉장히 빠르게 전환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면들이 복합적으로 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알파 세대를 이야기할 때 여태까지 세대 구분 중에서 최초로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또 뭐 저희가 뭐 디지털 네이티브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주 어려서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세대였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동 청소년들과 관계되어 있는 사회 지표들을 보면 좀 두드러지는 것들이 사회 관계망의 변화와 심리 정서적인 악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는 아까 이제 저희 원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실 때 사회적 고립감이나 아니면 외로움이나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청년들 쪽에서 사회적 고립감이나 뭐 운동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그 관심을 받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측정을 해보면 청년들의 외로움과 아동 청소년들의 외로움이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생활을 했었던 환경과 지금 세대들이 태어나서 생활을 하는 환경들이 아마도 조금 다를 수 있다. 뭐 기본적으로 같은 형제들이라든지 혹은 학교 안에서 클래스에서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수적으로도 차이가 나고 있고 의사소통 방식이 또 굉장히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고 그 디지털화에서 저희는 디지털에서의 나오는 뭐 영상들이라든지 아니면 사건들이라든지 친구들이 올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왜곡이 있는지를 이해하지만 그거를 너무 빠른 나이에 접하게 되면서 그것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들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들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청년 세대들도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마도 이런 사회적인 비교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우울감이나 고립감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동 청소년들도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성차가 조금 그 성별 차이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경향들 그리고 이러한 악영향들이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저연령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과연 아동 청소년들에게 상담만으로 해결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다루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과 관계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아동 정책이나 아동 정책 기본 계획이나 혹은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나 이런 것과 관계돼서 논의할 자리들이 있어서 좀 갔었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들이 실제 아동 정책이나 청소년 정책들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지금 뭔가 다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과연 청소년들 아동들에게 이러한 문화예술 교육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있고 좀 예방적인 단계에서 아동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라든지 심리 정서적인 측면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예술적인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증진시키는데 조금 이제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제한적인 것 같고 이거는 좀 나중에 문체부의 틀을 조금 벗어나서 여가부나 복지부나 이런 쪽과 같이 좀 가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정리하자면 최근에 아동 청소년들이 심리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 관계망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뭔가 대응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상담이나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런 측면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치료의 상황 또는 상담에 대한 부분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흔히들 사회적 낙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한 부분들이 되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치유라는 개념으로 예방적이고 또 문화예술적인 방법과 전략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 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심리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과장님이나 원장님 말씀하신 예술 치유라는 걸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확대하고 통합해서 앞으로 하시겠다라는 게 아마 학교 현장에서 되게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도 하죠. 외로움이라는 것은 그 특정한 사람만 겪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다 겪는 문제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또는 이제 공공에서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학교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치유라는 측면의 문화예술적인 접근이 반드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에 대한 특성을 말씀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부탁의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요즘 세대들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디지털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되게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유럽을 이제 출장을 가면서 공항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1살 정도 되는 유럽 아이 조그만 아이가 막 기어다니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좀 앉혀놓고 주었던 게 태블릿 PC고요. 그 태블릿 PC를 옆으로 이렇게 넘기는 거. 이거를 1살 먹은 아이가 하는 걸 보면서 자, 저 아이는 이제 모든 컨텐츠를 저 손가락의 기능을 저걸로 쓰겠구나. 이런 거를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디지털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유네스코에서 발표하셨을 때 2024년도 K 문화예술 교육 리포트 제출이라는 것을 통해서 발표하셨을 때에도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발전에 대해서 대응하시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의 환경을 이해하면 어떤 걸 대응하시려고 하시는지 본부장님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한국 정부가 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올 초에 있었던 아부다비의 제3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 교육 대회에서 이런 AI나 디지털 기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문화예술 교육 영역에서 그런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크게는 한 5가지 정도의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디지털에 대한 격차나 기회 편차를 가지지 않도록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역량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1인 가구 혹은 홀로 집에서 생활하시는 노인들 또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은퇴를 앞둔 이런 청장년층 이미 디지털 기술을 또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뭔가 물리적으로 예술교육과와 참여자가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이런 AI 기술을 활용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적용한 문화예술 교육 모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요즘 한국 교육부에서도 AI 튜터, AI 교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AI 튜터가 문화예술 교육과를 대체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매번 좋은 예술교육과를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다양한 그 참여자들이 때로는 기본적인 학습은 굉장히 그 참여자 오리엔트된 개별화된 학습으로 AI 모델로 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부수적인 보조적 역할로서 이런 AI 문화예술 교육의 튜터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또 이런 실제 교육 실행뿐만 아니라 아까도 저희 문화예술 교육 서비스 종합 플랫폼 얘기도 나왔지만 이런 우수한 컨텐츠나 인적 자원이나 다양한 정보들을 아카이빙하는 것들에 대한 논의들. 5번째는 아무래도 이런 디지털 예술 교육에 대한 가이드, 어떤 모델에 대한 가이드, 혹은 디지털 윤리 이런 것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기 전만 하더라도 문화예술 교육을 뭔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색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문화예술 교육은 면대면으로 서로의 에너지를 나누며 함께 만나서 예술적 교감을 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걸 어떻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할 수 있지?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저희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많은
고민과 노력들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비대면 상황에서 실제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들을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또 포착한 몇 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 실시간으로 물리적으로 선생님을 만나지 않더라도 뭐 굉장히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소외된 지역이나 매번 선생님을 모시기 어려운 환경에서 양질의 예술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 또 저희가 한 클래스에 뭐 10명, 15명 함께 만났을 때 우리 클래스 안에서만 무슨 예술 활동이 일어나는지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 교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학생들은 이런 컨텐츠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과정들을 서로 아카이빙해서 서로의 작업에 대한 피드백과 리뷰를 남길 수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누군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좀 소극적으로 다른 표현 방법을 이런 오프라인 상황에서는 찾지 못할 경우에, 누군가는 좋아요라는 피드백을 누른다던가 댓글을 단다던가 자신만의 좀 온라인의 특화된 방식으로 자기 표현이나 서로에 대한 작업과 과정을 서로 성찰하고 피드백할 수 있었다는, 좀 그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통로가 가능하다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 이런 맥락에서 모든 것이 디지털 AI에 특화된 문화예술 교육으로 변화해야 될 건 당연히 아니고, 모든 예술 교육가가 반드시 훌륭한 AI 특화된 예술 교육가가 돼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 자신이 아까 경력 개발 컨설팅 말씀도 나왔지만, 그런 분야의 커리어를 고민하신다면 또 거기에 맞게 잘 대응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키우는 것들이 또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계획도 있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이미 이런 AI와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예, 교감생님. 사실 뭐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부터 뭐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예민하게 변화가 된 것은 바로 저는 교육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내년부터 이제 도입되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부분도 있고, 제가 전에 그런 말을 가끔 했어요. 이제 그 정보화 세대가 너무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문화가 교육을 바꾸려고 한다, 이런 얘기 가끔씩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정말 이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이 너무 대단하신 게 또 그건 못 보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자의 역량을 뭐 다방면에서 키우고 계세요. 그래서 이미 AI 교과서가 나오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교육, AI 교육을 이미 실천을 하고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예술로 탐구생활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히 그냥 연극이나 노래, 그 음악, 미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디지털의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료를 보관하고 아이들끼리, 학생들끼리 선생님과 서로 공유하면서 학부모님들도 들어와서 볼 수 있는 뭐 사이버 전시실 같은 것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디지털 관련 또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도 이미 선도학교를 하고 있는 학교를 가보니까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아바타를 가지고 노래도 만들고 어떤 영화도 만드는 그런 작업까지 그 진행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아마 제가 볼 때 문화예술하고 좀 비슷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학교의 관심, 그 선생님들의 역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간 격차가 많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뭐 지속적으로 또 다방면적으로 연수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보급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조만간 더 학교 안에서 디지털 교육 이런 부분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학교 현장에 계시는 그 교육자분들도 힘드실 것 같고, 이제 교육에 관련된 얘기, 교육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환경도 변화하고 아동도, 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지만,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주체들,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 전문가들의 역량이 뭐가 필요한가, 이런 변화하는 것에 끊임없이 적응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들이 원하는 지점도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이제 대학생들이 이런 전공을 한 이후에 사회로 나갔을 때 학교 현장에서 만나는 그런 교육자로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떤 그런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정책에서 지원해야 되는지 우리 조준희 교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아껴두었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기 동국대학교 연극학부에서 연기와 연출 프로덕션 지도하고 있는 조준희 교수라고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수시라 15일간의 입시와 입학사정관을 이렇게 하다가 학교에 갇혀 있다가 이렇게 밖에 오랜만에 나와서 오늘 너무 많은 주제들을 듣고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과연 제가 교육하고 있던 게 굉장히 좁은 부분이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아까 많이 했습니다. 일례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양성하고 있는 이제 친구들은 전문 배우랑 연출가 이제 엘리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졸업한 이후에 전반적인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이제 예술 강사로 일을 하든지 이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제가 좀 치열하게 그동안 하지 않지 않았나 이런 반성도 좀 했고요. 지금 이제 뭐 AI도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지금 지도하고 있는 박사 논문이 떠오르면서 이제 그 AI를 활용해서 프로덕션 디자인하고 배우 의상 뭐 캐릭터 디자인 이런 것까지를 지금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것도 생각이 나고 이제 여러 가지 참 이렇게 교직되는 지점이 많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아까 그 원장님께서 발표하시고 그 과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를 들으면서 문화예술 그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이제 그런 시설이 만들어지고 교육기관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제 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전반적인 이제 예술 교육 커리큘럼이라든지 그런 정책 방향에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전문적인 그 이제 엘리트가 아닌 그 사회 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예술 교육의 좀 패러다임 같은 부분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 강사로 일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좀 더 양성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석사 박사를 이제 진학하는 친구들은 사실 이런 예술 강사보다는 조금 더 대학 정도 레벨의 강의를 하는 걸 원하는데 요즘은 또 친구들이 생각이 좀 그 다양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좀 더 설득을 하고 이런 현장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좀 느끼고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발표한 것 중에 이제 문화예술 교육 전문 연수원 얘기도 있었고요. 문화예술 교육사 1급 제도 도입에 관련된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마 되게 현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 저도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대학에서 양성하고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들하고 이 전문 연수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런 어떤 역할에 대한 기능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 이런 전문 연수원을 이제 그 운영하고 담당하고 할 이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앞으로 이런 환경 변화에 어떤 일들을 더 해야 되는가, 특히 학교 현장과 관련돼서 이런 제도들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미리 예측하고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좀 예방하고 또 역할들을 좀 구분짓고 기능들을 좀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어차피 좀 그 문화예술 교육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교수님께서 먼저 조준희 교수님께서 이런 마지막으로 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앞으로 어떤 역할,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서 예, 다른 선생님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예. 제 개인적인 사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처음에 그 이순재 선생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이론만 하지 말고 실기를 꼭 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문화예술 교육사 2급이 실기는 없어요. 이론만 있고 실기 교육은 사실 이제 그 학생대 교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1대 15 이상을 넘지 않는 클래스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기 교육이 좀 담보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커리큘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플러스 거기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그 예술대학 교수 연합이라고요. 저희 사립대학의 그 9개 전공, 연극, 영화, 미술, 음악, 무용 등등 이렇게 그 9개 전공의 교수님들이 모이신 단체가 있는데 거기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요 커리큘럼을 생각해 볼 때는 저희 예술 쪽에 있는 세부 전공의 분야만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교육학이라든지 다른 이제 학문들과의 융합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이제 복지적인 측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진흥원한테는 별로 그
기대하시는 바가 없나요? 예,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구축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유미 선생님은 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학생들이 아까 얘기했던 치유나 예,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관계망 형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나 또는 그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가요? 네. 네, 그 오늘 이 자리에 오고 나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제가 너무 반가웠었던 것은 유엔 아동권리 협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유엔 아동권리 협약 31조가 저희가 기존의 놀이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휴식, 여가, 놀이, 오락 활동, 문화, 생활 및 예술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항입니다. 근데 저희가 기존의 정책들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많이 비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너무나 감동적인 공연을 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됐었었는지를 들어보니까 이런 활동들이 조금 더 다른 분야에까지 좀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 분야나 아니면은 아동 분야나 이런 데 있어서 제가 지금 드림스타트라고 하는 곳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다 보면 조직들이 있고 아동이 있는데 컨텐츠를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되게 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것을 각 지역에다가 관련된 자원을 좀 개발해라라고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자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있었었구나. 나중에 이런 부분을 소개해 주면은 지역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뭐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수련관이나 이런 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가부에서 청소년 활동과 관계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서 관계된 분들이 다들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도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그런 곳에서 오늘과 같은 이런 예술 활동들이 문화예술 교육들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는 각 지역에서 너무나 필요한 곳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은 관계된 분들한테 오늘 많이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진흥원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저희가 각 기관들 이제 이런 문화예술 교육을 필요로 하는 기관들을 소개해드렸을 때 적극적으로 그쪽 기관의 프로그램들도 좀 연계를 해주시고 아동 청소년들이 좀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발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문화 쪽에 계속해서 같이 여러 군데에서 자꾸 만나고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전문가들이 만나서 서로 교류하는 것도 이런 사업에 대한 또는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정책 영역들을 좀 연결짓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김태훈 교감 선생님은 또 어떤 부분에서의 부탁이나 또는 기능 역할들을 제안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벌써 제가 한 15년 넘게, 이 경력은 총 20몇 년 되지만 한 15년 넘게 이 예술 교육을 같이 진행해 보면서 학교 현장의 아이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키울 수 있는 그 너무 좋은 프로그램 많이 운영을 해주세요. 근데 이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아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문화예술이 조금 다른 교과들에 비해서 좀 소외받고 있다는 부분은 저는 학교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교육부와 협의 아니면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좀 더 강조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가장 많이 나왔던 말들 중에 하나가 좀 자생력입니다. 예산이 있었을 때의 문화예술 교육과 예산이 없었을 때의 문화예술 교육,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학교 현장에만 던져주고 어떻게 자생력을 키워봐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학교 현장과 어떻게 소통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이제 지역 중심으로의 전환입니다. 초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 현장에 새로운 사업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그것들을 하기에도 사실 조금 벅찬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역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뭐 늘봄학교나 어떤 그 예술 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지역에 있는 어떤 인재나 어떤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인력을 키워가지고 그분들이 지역에서의 아동들을 위한 예술교육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방안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본부장님은 뭐 스스로에게 다짐이나 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지난 20년간 사실 문화예술교육 정책 또 저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정말 열심히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실체들을 만들어 왔던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지향하는 것은 무엇이야?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런 효과와 성과를 우리가 도출해냈어. 그래서 저희의 관계자들과 굉장히 진실되게 몰입해서 일을 하고 20년 후에 눈을 떠봤더니 다른 영역에서 자체적으로 작동되는 예술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어. 아, 우리도 몰랐는데 이런 영역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원하고 있었구나. 이제 조금씩 두리번거리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예술 교육 정책이 문체부의 정책 사업 예산으로만 규정 지어지는 그 영역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자체 차원에서 다른 부처 차원에서 아까 국제 얘기까지 나왔지만 좀 광범위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좀 바라보면서 정책 설계나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2004년에 저희 그 웹진 땡땡의 모토가 진흥원의 설립 이전에 그 웹사이트의 모토가 문화예술교육의 사람과 자원과 정보가 모이는 허브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런 실체를 만들어 나가면서 역시 진흥원을 통한 예술교육 컨텐츠, 예술교육 전문 인력은 확실히 퀄리티 컨트롤이 되어 있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의 역할, 간접 지원의 역할, 중앙기관으로서의 역할들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스스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본부장님 다짐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그 2부 주제는 이제 학교 현장에 대한 얘기와 학교 문화예술 교육을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를 담은 정책에 대한 방향들을 얘기해보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스쿨이라는 학교의 어원을 찾아가 보면 스콜레가 원래는 놀이, 여가의 어원하고 같이 맞닿아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놀미, 알의 현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문화예술과 교육이 어떻게 만나는 지점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모두 다 공감할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 아동 초록 우산재단인가 그쪽에서 나온 아동에 대한 행복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보면 아동들의 행복 지수가 높은 집단하고 낮은 집단을 좀 나눠서 봤는데 높은 집단들은 실제로 이러한 도서관이 많고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이 많고 인프라가 체육시설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시설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러한 곳에 경험을 한 아이들의 행복 수준이 높다라는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한 삶에 대한 부분들이 문화예술의 가치가 어떻게 기여하는가 이런 부분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의 첫 전선에 교육이라는 우리가 그 어떤 장치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그다음에 한국문화예술교육정책 이런 것이 앞으로 큰 변화로 전환기를 맞이해서 도움을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원장님하고 또 그 과장님께서 각오와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요. 우리 모두 기대를 좀 모아서 앞으로 잘 해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모두 박수를 치면서 마감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